여러분 그거 안 파실 것 같습니까? 팝니다. 팔아요. 왜냐면 이러는 거예요. 지금 그 강남 같은 경우도 포스코 사거리 일대에 단층 건물이 아주 넓은 게 있어요. 그런 곳들은 언젠가는 재건축을 합니다. 상식적으로 포스코 사거리면은 테헤란로인데 거기에 땅값이 그 당연히 억 단위예요. 근데 그런 곳을 그냥 1층 단층으로만 1층으로만 임차인을 받아서 과연 수지 타산이 뭐 맞을 수도 있겠죠. 맞았겠지만 그 비싼 땅에 건물을 수십 층 올릴 수 있는데 수십 층 올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뭐 그 땅을 소유하고 계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재건축을 하면 안 돼. 네, 이럴 수가 있어요.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우리 영감이 이 건물을 이 땅을 샀을 때에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 그 땅이라 그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남편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 이제 본인이 그 추억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돈을 더 벌면 뭐해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돈을 더 벌면 뭐하나 내 남편이 피땀 흘려서 번 그 흔적 번 돈으로 사는 흔적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거를 팔지 말아라 또 재건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괜찮아요. 그런데 잘 아시죠? 네.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생전에 그 지분 정리를 다 해줘야 돼요.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면 이제 그 내가 그 명의를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나를 또 무시하지 않고 또 모시게 되잖아요. 좀 서글프지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지분을 50%가 됐던 아니면 100%가 됐던 가지고 계세요.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니면은 유언을 미리 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n분의 1로 아니면 누구를 조금 더 주고 해서 이런 유언이 없으면 아시다시피 그냥 자식은 아들, 딸 다 해서 n분의 1이거든요. 그 지분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미리 살아생전에 왜냐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. 정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다 지분 정리하면 좋은데 또 할아버지가 되시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이 또 흐려질 수가 있어서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. 어쨌든 약간 얘기가 조금 세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나중에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.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쪽이 있고 그 자녀 중에 아니면 이걸 건물을 올려서 팔자 아니면 올려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임대 장사를 하자, 임대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. 반면에 그 여러 자식 가운데서 잘 되는 그 자식도 있지만 안 되는 또 자녀도 있어요. 그분은 빨리 땅을 팔아서 몇십억씩, 몇 억씩 쪼개자.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빨리 그 돈이 필요하다. 그래서 빨리 팔자는 주의가 있어요. 자, 이럴 경우에는 이 땅을 팔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왜 사겠어요? 이 좋은 땅에 건물을 몇십 층 올려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함.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건물을 올려서 다시 재판매를 위한 건축의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명도당할 수밖에 없어요. 그냥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. 아무리 권리금이 뭐 3억, 4억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판단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는 몇 가지의 여러분들이 좀 따져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건물이 한 40년을 넘어가면 이제 위험해집니다. 이거를 이미 3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요. 40년 정도가 넘어가면 재건축은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할 마음은 없어도 임대차 갈 때 난 재건축할 마음이 없어요.
그런데 재건축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쓰나요? 안 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할 계획은 없지만 당장 예를 들면 가령 계약서를 쓰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다른 층에서 뭔가 기둥에 균열이 간다거나 아니면 벽에 균열이 간다거나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재건축을 또 리뉴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가령 우리 땅값이 이 건물의 땅값이 평당 5천만 원인데 누가 8천만 원을 주겠대요. 여러분 그거 안 파실 것 같습니까? 팝니다. 팔아요. 그리고 또 이 땅을 예를 들면 동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업 하시는 분이 어르신 이거 이렇게 다 설계를 아예 해오는 거예요. 어르신 이거 왜냐면 자기도 뭔가 뭐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또 기술을 들여서 다 기획을 해오겠죠. 그래서 어르신 이거 지금 월세를 임차인들 다 포함해봤자 1,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남의 돈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거나 또 이제 임차하는 사람들의 보증금을 조금 많이 받으면 그걸로 이 건물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월세가 1,000만 원이지만 2,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어르신 그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. 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. 그러면 여러분 네. 돈 때문에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얻거나 건물을 사서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거거든요. 그냥 남 좋으라고 건물을 사는 게 아니에요. 무조건 돈이 더 된다 싶으면 그 건물주는 이걸 처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약 뭐 한 1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할 가능성이 없잖아요. 그건 거의 빵 퍼센트예요. 그런데 30년이 넘어가고 40년이 넘어가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등기부등본도 다 띄워보시면 거기에 건축 연도가 다 있습니다. 그거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돌아가신다면 이제 자식들이 그 땅은 무조건 판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빠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거기에 그 건축 연도가 나오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이 이제 등기부등본은 제가 나중에 또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죠. 이거는 우리가 등기부등본 그 서류 얘기할 때 그때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일단 임대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가 적당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할 위험이 있는 것들은 아예 권리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계약하지 말아라. 왜냐면 제가 아는 동생 중에 강남역에서 권리금이 없는 곳을 들어갔어요. 권리금 없는 곳이 들어갔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그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봤느냐. 재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보긴 모양이에요. 근데 그게 진짜 2년 뒤에 할지 몰랐던 거죠.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? 제가 알기로는 3억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2년 동안 돈 번 게 그냥 2년 뒤에 재건축을 하면서 다 날아간 거예요. 한 푼도 건지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벌었던 거는 2년 동안의 내 인생을 허송세월로 그냥 보낸 거예요. 그래서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는 오래된 건물 30년, 40년이 넘어가면 일단 재건축할 가능성이 크다. 두 번째는 단층 건물. 1층 땅은 넓은데 땅이 좁으면 또 잘 올릴 수가 없으니까 땅은 넓은데 저거 왜 안 올렸지? 본인이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것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. 그거는 어느 순간에 그냥 재건축을 질 수 있어서 내가 정말 그 권리금도 못 빼고 또 인테리어 비용도 빼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런 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권리금이 없어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다만 기존에 누가 하고 있는 거를 권리금 없이 준대요. 다만 그 시설 그대로 장사가 잘 되면서 권리금 없이 준다는 거야. 그러면 공짜니까 그거는 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바닥 권리금을 주고 또 여러분 시설 새로 해서 나중에 그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건물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잠실 신천역 그러니까 잠실 세내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가지고요.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재건축 몇십 층짜리를 계속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재건축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더라도 다른 건물과 새 건물과 또 자기 건물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
그 오래된 건물들도 재건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. 그래서 건물주를 만날 때 재건축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물어보세요. 당연히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믿지는 마시고요. 다만 건물주의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발 건물주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라.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갑자기 그 건물주분이 사업하시던 게 망했다면 이제 건물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새로운 건물주가 그거를 사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건물을 완전히 뭐 고층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는 그것 중에 또 하나가 건물주분이 연로하신지 연세가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.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건물주분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이제 재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다툼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이제는 팔자 서로 쪼개서 나눠 갖자 너희들 용도에 맞게 그 돈을 써라 그래서 부동산에 그냥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. 일단 임대 기간과 그 임대 그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또 한 가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 상가를 얻으실 때 대부분은 본인이 직거래를 하시지 못하세요. 대부분 컨설팅 회사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힘을 빌어서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되는데 이때 모든 걸 다 믿거나 모든 걸 다 맡기지 마시고요. 나중에 그 어차피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함으로 이제 그 점포에 거래를 하는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정말 임차인 본인도 돈을 벌지만 임차인을 위해서 또 해주는 컨설턴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양심 없는 그런 컨설턴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누가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 영상을 다 꼼꼼히 보시고 내공을 조금 기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쓰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영상이 자꾸 길어지는데 건물 관리인 기존의 임차인이 가게를 팔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. 건물이 정말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가 인수를 받으면 좋은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분명히 앞두고 있어요. 그런데 이미 몇 차례 권리양도 양수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 몇 차례 깨졌어요. 그런 사례가 있다고 치자고요. 왜냐면 새로운 임차인하고 권리금을 1억을 주고받기로 해서 권리양도 계약을 써서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쓰러 갔는데 임대인이 나 이거 건물 재건축할 건데 그래요? 그럼 큰일 나잖아요. 그러면 나 내년쯤에 재건축할 거야.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들어와야 돼요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무조건 깨집니다. 여러분 같아서도 당연히 임대차 계약 안 하실 거 아니에요. 그 몇 차례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양도인이 가게를 파시는 분 입장에서 건물주와 이른바 전문적인 용어 쇼당을 봅니다. 쇼당을 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 제가 2천만 원을 드릴 테니 왜냐면 권리금을 만약에 1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2천만 원 못 주겠습니까? 뭐 5천만 원을 못 주겠습니까? 그래서 어르신 제가 2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아니 어르신이 내년에 가서 건물을 짓을지 안 짓을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? 하고 돈을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. 어르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요.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불안하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제발 그 재건축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. 그건 내년에 가봐야 알잖아요. 2천만 원. 이렇게 되면 건물주는 그거야 그렇지. 내년에 가봐야 알지. 그래서 2천만 원 꿀꺽 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건축에 대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. 실제로 재건축은 재건축을 해야 재건축이니까요. 그 의사만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때마다 그 생각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물주와 일명 쇼당을 보고 건물주와 협의를 하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꼼짝없이 그냥 임대차 계약서 쓰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. 특히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가 임대차 할 때도 안 나타나고 내가 나갈 때도 안 나타나는 건물주들이 있거든요. 뭐 굳이 뭐 임차인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. 왜냐면 관리인을 선정해 두니까. 그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 쓸 때 그 재건축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. 그 관리인에게 돈 좀 드리고 재건축에 대한 얘기 하지 말아라. 그러면
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임대 기간과 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따지고 계약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는 큰일 났네. 왜냐면 어제 저희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신 분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고 했는데요. 그분이 제 영상 끝까지 보고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신다 그래서 나머지 뭐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고 또 독소 조항도 확인해야 되고요. 또 계약서 페이지 수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, 화해조서, 공증이라는 것, 화해조서, 재소정 화해조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야 되고, 또 임대인의 성향에 대한 부분, 그리고 리뉴얼에 대한 부분, 또 재개발 이런 것들, 또 명도됐던 사례들, 또 건물 임차인의 그런 내역도 또 봐야 된다는 거, 그리고 공구서류,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또 토지연결 확인서,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, 일단 이번 시간에는 임대기간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분은 제가 빨리 끊고 빨리 제가 영상을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에게 카카오 채널로 주소랑 그 내역들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다음 영상 빨리 찍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